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 태양 아래를 분석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북한이 체제 선전을 위해서 러시아 감독을 초청했는데요. 8살 소녀 진미의 완벽한 일상을 담아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 결과물이 북한을 발칵 뒤집어 놓은 아주 기묘한 사건이죠. 그렇죠. 이건 뭐랄까? 최고의 요리사를 불러서 완벽한 비빔밥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요리사가 비빔밥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뭐 뒤에서 재료를 어떻게 속이는지, 어떤 조미료를 몰래 넣는지까지 전부 다 찍어서 공개해버린 격입니다. 하하,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네요. 어떻게 선전 영화가 그 선전 시스템 자체를 고발하는 그런 폭로 영화가 될 수 있었는지 오늘 그 기막힌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부터 한번 가보죠. 애초에 북한처럼 통제가 심한 나라에서 왜 굳이 외국 감독을 불러들여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한 걸까요? 그 의도가 참 궁금해요. 결국 보여주기가 전부였던 거죠. 보여주기요? 네. 당시 국제사회의 제재로 고립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나 잘 살고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끄덕없다. 이걸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 우리 체제가 우월하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다. 맞습니다. 특히 평범한 노동자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를 보여주면 선전 효과가 클 거라고 판단한 거고요. 그래서 가장 순수하고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8살 소녀 진미가 주인공으로 선택된 거군요. 네, 진미가 소년단에 입단하고 또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기념 공연을 준비하는 겉보기에는 정말 밝고 희망찬 그런 성장 스토리처럼 보이죠. 이야, 북한 당국이 정말 공을 많이 들였겠어요. 그럼요. 무려 3년입니다. 기획에 2년, 촬영에 1년을 쏟아부었어요. 진미의 가족 구성원, 사는 아파트, 부모님 직업, 직업까지요? 네, 심지어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세팅해서 감독한테 자, 이대로 찍으세요 하고 판을 깔아준 거죠. 그야말로 거대한 연극 무대를 만들어준 셈이네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감독의 진짜 영화가 시작됩니다. 북한이 보여주려는 연출된 무대가 아니라 그 무대를 연출하는 무대 뒤를 찍기 시작했다는 점, 이게 정말 소름 돋는 지점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 비탈리 만스키라는 감독이 사용한 방법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대담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죠? 보통 북한 측 관계자들이 만족스럽게 오케이 컷을 외치면 카메라를 끄잖아요. 네, 당연히 꺼야죠. 그런데 끄지 않고 그냥 계속 촬영을 한 겁니다. 아, 카메라를 끄지 않았다. 네. 그러자 프레임 밖에서 자, 이제 이렇게 말해봐. 목소리 좀 더 크게 하면서 연기를 지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랑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기 시작한 거죠. 와, 그러니까 연출된 장면이랑 그 장면을 연출하는 과정을 한 화면에 동시에 담아버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관객에게 무엇이 진짜인지 직접 보고 판단하라는 거죠. 영상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진미 아버지가 원래 신문사 기자였다면서요? 맞습니다. 기자였는데 영화 촬영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봉제 공장의 아주 모범적인 기술자로 직업이 바뀌더군요. 세상에, 왜 그렇게 바꾼 걸까요? 그게 바로 북한이 보여주고 싶었던 그림이거든요. 기자라는 직업보다는 노동자가 이렇게 행복하게 일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이게 체제 선전에 훨씬 효과적이니까요. 물론 어머니도 원래 직업이 아닌 다른 역할로 연기해야 했고요. 가족 식사 장면은 거의 코미디에 가깝더라고요. 아, 그 장면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잘 차려진 밥을 먹는데 카메라 밖에서 어떤 남자가 나지막하게 코치하는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김치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민족 음식이라고 그렇게 말해. 정말 어색하게 짝이 없죠. 또 아픈 친구를 문병 가는 장면도 그래요. 진미가 친구한테 위로의 말을 건네는데 그 감정 연기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아, 거기서도 또 지시가 있었나요? 네, 또 프레임 밖에서 더 큰 소리로 말하지. 수연아, 너 없어서 연습이 잘 안 됐어. 빨리 나와야 돼. 이런 대사까지 일일이 가르쳐줍니다. 이건 뭐랄까, 단순히 영화를 찍는 수준이 아니라 한 가족의 일상 전체를 그냥 통째로 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대놓고 무대 뒤를 찍고 있었다면 매일 촬영본을 검열했을 북한 당국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걸 안 들키고 촬영을 계속할 수 있었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중 하나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감독과 스태프가 묵는 호텔에 아예 특별 검열실까지 차려놨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촬영한 영상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를 했는데 네, 자신들의 의도대로 찍히고 있는지
혹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감시한 거죠. 그런데도 이걸 속였다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007 작전인데요. 실제로 007 작전이었습니다. 감독의 아이디어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떤 아이디어였는데요? 매일 촬영이 끝나면 밤마다 2개의 다른 버전으로 영상을 편집한 겁니다. 2개나요? 네. 하나는 북한 검열관들에게 보여줄 안전한 편집본. 이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그림만 예쁘게 편집한 버전이었고요. 보여주기용 버전이 하나 있고 그럼 나머지 하나가? 네. 다른 하나는 카메라를 끄지 않고 찍은 모든 것. 즉 연기 지도 목소리랑 NG 장면까지 전부 포함된 진짜 원본이었죠. 이 원본은 외장하드에 몰래 백업해서 숨겨뒀습니다. 아니 매일 밤 2개의 편집본을 만든다는 게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시간도 엄청나게 촉박했을 텐데요. 그래서 온갖 임기응변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원본 백업이 다 안 끝났는데 검열관이 들이닥치면 조연출이 화장실로 막 뛰어가서 배탈이 났다 설사를 한다고 소리치면서 시간을 끄는 식으로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필름을 지켜낸 거네요. 만약 발각됐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낸 필름에 이 다큐멘터리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담기게 되죠. 바로 진미의 눈물 장면입니다. 네, 영화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촬영이 끝나갈 무렵 진미가 드디어 조선소년단 입단식을 마치고 선서를 합니다.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이렇게 시작하는 아주 긴 맹세를 또박또박 외우죠. 네, 그 장면 기억납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가 끝난 뒤에 감독이 진미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이제 좋은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그 장면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8살 아이에게 좋은 생각을 해보라고 했는데 아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터뜨려 버립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좋은 거 잘 모르는데 였어요. 이 눈물의 의미는 대체 뭘까요? 이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자료에 등장하는 탈북민 출신 전문가가 한 3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3가지나요? 네. 첫째는 엄청난 책임감과 두려움에서 오는 눈물이라는 해석입니다. 책임감과 두려움이요? 네. 평영의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자신이 뽑혔고 이제 소년단원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이걸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혹시 실수해서 부모님께 누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극도의 압박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거라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8살 아이한테는 너무 큰 짐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2번째 해석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개념의 부재,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이에게 없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북한 사회는 개인의 자율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너의 꿈은 뭐니? 라고 물으면 장군님의 총폭탄이 되겠습니다. 라고 답하도록 교육받는 사회입니다. 그런 아이에게 갑자기 너를 위한 좋은 생각을 해보라고 하니 아이는 생전 처음 받아보는 그 질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지고 결국 울음이 터져 나왔을 거라는 분석이죠. 질문의 의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자기 자신을 위한 생각을 해본 경험 자체가 없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해석은 이 모든 상황을 아우르는 극도의 압박감이었고요. 그렇습니다. 1년 내내 계속된 촬영, 어색한 연기를 해야 하는 부모님, 늘 주변을 맴도는 낯선 어른들. 자료에서는 주눅이 들었다고 표현하는데 8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환경이었던 겁니다. 늘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의 눈치를 봐야 했던 그 압박감이 좋은 생각이라는 무방비한 질문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죠. 결국 진미의 이 눈물 한 방울이 북한 당국이 3년간 공들여 만든 완벽하고 행복한 세계라는 거대한 세트의 벽에 생긴 가장 선명하고 슬픈 균열이었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영화가 공개된 후 북한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야말로 극대노했죠.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보고를 받고 크게 분노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네,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가장 치욕스러운 민낯이 전 세계에 공개됐으니까요. 그들의 대응 방식도 참 흥미롭습니다. 어떻게든 이 영화가 거짓이라고 주장을 해야 하니까 이번엔 진미 엄마를 자신들의 선전 매체에 출연시키죠. 네, 메아리라는 매체에 나와서 러시아 감독이 악의적으로 영상을 짜깁기 해서 불순한 영화를 만들었다.
그렇게 속이 시커먼 사람인 줄 몰랐다라며 감독을 맹비난하게 합니다. 심지어 감독한테 다시 평양으로 오라고 유인까지 했다면서요. 맞아요. 진미가 감독님을 너무 보고 싶어 한다면서요. 정말 집요하네요. 감독의 답변이 걸작이었습니다. 나는 그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딱 한 줄로 답장을 보냈죠. 하하, 결국 북한은 최후의 수단으로 진미를 또다시 선전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아, 그 노동당 대회에서요. 네, 영화 개봉 2달 뒤에 열린 노동당 7차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화동으로 진미를 내세운 겁니다. 봐라, 이 영화는 다 거짓이다. 진미는 이렇게 최고 지도자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역선전이었군요. 그렇죠. 자신들의 실패한 선전을 또 다른 선전으로 덮으려 한 셈입니다. 결국 태양 아래라는 영화는 한 소녀의 삶을 통해 북한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진실을 만들어내고 통제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그런 기념비적인 작품이 된 거네요. 그런데 이 자료는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갑니다. 더 있나요? 네, 이 문제를 단순히 북한의 특수한 상황으로만 보지 않고요. 어린이에 대한 세뇌라는 훨씬 더 보편적이고 무서운 관점으로 확장해서 조명하죠. 아, 1970년대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정권을 사례를 언급하는 부분 말씀이시죠.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크메르 루즈 정권이 어린 소년병들을 세뇌시켜서 안경을 썼거나 손이 하얀 사람은 모두 부르주아 지식인이니 죽여도 되는 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에. 아이들은 백지와 같아서 그렇게 주입된 정보를 아무런 비판 없이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국민 200만 명을 학살하는 끔찍한 비극에 앞장서게 되죠. 더 무서운 건 그 아이들이 웃으면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신들이 아주 정의롭고 올바른 일을 한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끔찍한 역사가 진미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북한의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강요받는 자아 비판과 집단주의 문화가 바로 그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아, 자아 비판이요? 네, 나의 생각과 감정보다는 조직과 집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것은 결국 개인의 자아를 형성 단계부터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 진미가 좋은 생각이라는 그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체적인 질문 앞에서 답을 못하고 울음을 터뜨린 것은 바로 이 자아 소멸 과정의 슬픈 결과물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영화 속 진미는 1년 내내 행복한 소녀를 연기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연기를 하던 아이는 어느 순간부터 그 연기를 자신의 진짜 감정이라고 믿게 될까요? 세뇌와 현실의 경계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한번 시스템에 의해 지워진 개인의 목소리는 과연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진미가 언젠가 좋은 생각이라는 질문에 울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진짜 대답을 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질문을 남기는 이야기였습니다.